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소리가 좀 크긴 하네요. 조금 이따가 조금 마이크 띄고 하고 조금 이따 소리 좀 줄일게요. 제가 원래 핸드 마이크를 안 쓰면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핸드 마이크를 하는데 가끔 이제 소리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목청이 커가지고 제가 어쨌든 이제 사례 강의 하잖아요. 이 사례 강의 끝날 때쯤에 아마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보던데 여기 다 보시죠, 시험. 평가 보고 6월 모의평가 끝나고 7월 말에 또 7월 평가 있더라고요. 바로 한 달 간격으로. 그래서 그거 보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여름 지나니까 또 뭐 기분이 뭐 이렇게 막 마음이 쫓기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해야 되는데 객관식을 이제 한번 저번에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한 번씩 돌렸잖아요. 근데 저는 뭐 처음에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객관식이나 사례형하고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객관식이 사례형의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뭐 기록형은 강의를 안 하지만 기록형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취지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들으면서도 이제 객관식에 관련된 부분도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데스크에다가 그걸 드렸어요.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참고서랑 자기 행정법 보는 참고서 있죠. 뭐 다른 교수님 참고서도 되고 아니면 학원 강사 다른 강사 것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교수님 책도 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지참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도 지참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례형 강의를 들으면 사례형 강의만 그냥 가만히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돌릴 때 엄청나게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지만 막판에 막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막판에 손이 바쁘면 그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손이 바쁘면 이제 나중에는 조금 노력할 부분이 좀 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사례 강의를 쭉 들으면서 예를 들면 뭐 자기구속의 원칙 관련돼서 이게 목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관련돼서 자기 기본서 지금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를 사례형에다 옆에서 적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례형 문제집 볼 때 그 페이지를 바로바로 같이 찾아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귀찮죠. 적으면 뭐야 나 집에 가서 찾아야지. 제가 저도 수험 생활을 했고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집에 가서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집에 가서 서면 쓴다는 사람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도 지금 찾으라고 찾으세요. 그러면 찾고 적으라면 적으세요. 여기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있으니까 판례 관련된 부분 기입해서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 객관식 문제집 있죠? 여기 학원에서 나온 거. 저는 이거 거의 다 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객관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사례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행정법은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하고 달라요. 판례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나온 부분만 객관식으로 나오고 그게 객관식에서 어려운 사례 문제로 나오고 그게 진짜 사례로도 나와요. 그리고 그 판례를 해봤자 그 판례 변형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객관식에서 나왔던 판례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예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례 문제까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정법을 포기하고 있어. 헌법 판례만 미친 듯이 외워요. 시험 되면 반반씩 나와요. 시험은. 그러니까 헌법을 3회독 했더라도 행정법을 1회독 제대로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법에서. 행정법과 관련해서 시간 대비해가지고 되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적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뭐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건 대학원 가서 하세요. 변호사 된 다음에. 우리는 점수만 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똑같은 점수를 얻고 우리가 세이브하는 시간은 민법하고 형법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헌법에 비해서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비율은 똑같은데 행정법이 점수 따기는 훨씬 쉬워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객관식 풀 때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린 이유가 뭐 객관식 안 들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여기 나왔던 거 저기 또 나옵니다. 또 나왔죠. 이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또 나왔고 14년도에 또 나왔어요.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주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딴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례형도 제가 이제 이 객관식 문제집을 보라는 이유가 이 객관식 문제집 목차를 보면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사례형 말고 객관식 문제집 기출. 그 목차를 보면 쭉 이렇게 이렇게 챕터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객관식 문제집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객관식 시험 보러 들어갈 때는 이거 보고 그리고 막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시 쳐본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장에 전날 가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두 시간 전에는 공부 안 돼요. 다른 책 뭐 많이 싸가봤자 보이지도 않고 그때는 이것만 보세요. 여기에 사례형으로 될 수 있을 만한 객관식이나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택형 기출하고 자기가 자주 보는 사례형 문제집만 갖고 들어가면 뭐 사례형과 객관식에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형 기출 여기는 선택형이 나오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 풀 때 이 흐름만 보면 나머지는 선택형 보기 전에는 이제 거기에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쉽게 설명해서 한번 그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행정행위 철회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 뭐 목차 같은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객관식 문제집 있으면 2페이지 행정법 통론에 뭐 제1장 행정의 의의 통치행 이런 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본문에 설명을 달아놓은 게 여기에 나오는 판례나 설명들이 풀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오는 부분만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1장 행정의 의의 이런 거 객관식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본서 볼 때 객관식 나올 걸 그걸 줄기차게 보고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식 볼 때는 여기 나온 것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중요 내용 객관식이 준비가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자신을 해요. 나중에 보세요. 여기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것 중에 기출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객관식을 볼 때는 행정법 중에 의, 특색, 성립, 유형, 일반 원리 중에 가지고 밑에 쭉 나오는 정리된 것만 쭉 읽어보고 나머지는 객관식 시험 보기 전에는 안 봐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재를 활용하고요. 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제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고서 이제 뭐 내일부터라도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법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수업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조문 행정절차법 몇 조, 뭐 요건에 관련된 부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객관식 시험 볼 때까지만 객관식 그 수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례형이에요. 지금 몇 개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요건 관련돼서 두 문자 여러분들이 짜고 지금 읽으세요. 그러면 한 10초 걸리니까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눈에 표시를 하시고 관련해서 자기 교과서에 그 표시를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교수님 기본서 갖고 있으면 참고서 몇 페이지라고 그 사례형 목차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막 돌릴 때는 이 사례형 관련돼서 내가 내 교과서에 뭐가 연결해서 어떻게 몇 페이지 있는지를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계속 여러 번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8회잖아요. 이제부터 8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사례형 문제집에는 법전형 모의고사하고 지금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웬만하면 지금 총 80개던데 뭐 하루에 10개 정도 하더라도 거의 다 할 겁니다. 저는 거의 다 하려고 해요. 다 할 거고요. 4회하고 8회 시작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모의고사를 치는데 한 40분 정도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한 6시, 뭐 5시 45분쯤 오셔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는 어디냐면 범위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법정 모의고사 중에서 내긴 할 텐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루면서 하니까 되도록 안 내겠죠. 그러면 비슷하게 교수님들이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행시라든지 다른 시험 유형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뭐 그 전에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좀 드리고요. 근데 웬만한 여러분들 교과서나
그 무슨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가공 강사 중에 뭐 다른 뭐 행시, 재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막판에 끝나기 전에 쭉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진짜 시험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답안지를 내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 직전 수업 직전 오시고 8회에 다시 한번 칠게요. 왜 이거를 치냐면 여러분들이 6월, 7월에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더워지면 사람이 불쾌하잖아요. 근데 다시 추워지면 더 불쾌해요. 10월 때부터 갑자기 가을바람이 냄새가 나르잖아요, 밤새. 그럼 되게 불쾌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말려요. 막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가을바람에 보니까 왠지 겨울에도 못 이겨낼 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쨌든 제가 이 시험을 치르는 게 이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다음에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충격 먹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신 차려가지고 성적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더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시험 점수를 못 내는 것뿐이지 공부량이 모자라서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스킬을 조금 똑같은 거를 빨리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떤 걸로 해가지고 답안을 찾아내는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무작정 기본서만 계속 보면 학자 돼야 돼요. 학자. 예? 그러니까 그럼 대학원 가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봐라. 뭐 이거부터 줄쳐라. 이걸 제가 이제 사례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면 돼요. 조문 보면 조문에 이런 조문에는 뭐 제재적 처분 기준 관련돼서 그거부터 봐라. 거기가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혹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방향대로 준비를 하면 이제 그러고 나서 마무리 강의 들으면 이제 점수가 합격할 수도 있을 정도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은 조금 그렇게 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전달할 사항이 마지막으로 아무튼 집에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시 드리는 건 바로바로 자기 교과서에다가 페이지를 적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객관식 문제집 여러분 참고서 그렇게 갖고 오시고요. 조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 사례형 책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 결론이 몇 군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틀린 내용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결론들이 관련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게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점수 따기는 유리할 테니까 그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외우십시오. 시작할게요. 보통 이제 기출 문제집들이 뭐 이렇게 회별로 이렇게 딱딱 나온 거 있는데 저희들은 진도별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더 정리하기는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건설 도급 계약의 법적 성질. 이거 문제는 읽어볼게요. 간단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와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신축공사는 을 지방조달청장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갑 주식회사 현장 공무원이 현장 감독 A가 공무원에게 원활하게 공사 진행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준 거예요. 잘 좀 해달라. 근데 이제 B가 융통성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기관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뇌물공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을 청장은 갑 주식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건설 도급 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갑 주식회사는 해제 효력을 다투면서 억울하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을 청장이 너희들하고는 끝났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갑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공사 현장을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을 청장은 갑 주식회사에 대해서 너네들은 사고 쳤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서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갑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 도급 계약의 법적 성격은 지금은 이게 2014년도에 나온 거긴 한데 이게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할게요. 그 옆에서 보면 쟁점의 정리. 여기다 이제 관련된 법률이 나왔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체결된 건설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의 성질이 뭔지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다룰 것인지 관할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별 실익이 있다. 여러분 교과서 기본서 갖고 있으면 공법과 사법관계 구별 기준 찾으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찾아서 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페이지 적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그 부분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구나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대로. 이제 그 구별 실익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법이 적용되고 관련된 무슨 적용 법규와 적용 법원리에 관련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고 방금 말한 대로 소송 형태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에서의 자력구제, 사인의 자력구제 여부에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이거 비교해서 객관식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 기준에 관련돼서는 교과서에다 표시해 놓고 외워두시고 외운 거 그대로 사례에다 넣으면 됩니다. 구별 기준에 관련된 것도 학설이 조금 나와요. 근데 학설을 뭐 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현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법에 있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굳이 조금 학설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그 학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학설 중에 이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름해서 좀 외워두세요. 내용과 이름 정도는. 뭐 그래서 이익설 있고 복종설 있고 그리고 구주체설 뭐 귀속설이 신주체설이죠. 여기 관련돼서 각각 그 의미하는 거 정도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학설의 내용하고 이름은 좀 매치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뭐 결론은 뭐 우리는 판례 입장만 따라가면 되니까 판례가 제일 중요하겠죠. 판례는 공법과 사법관계의 구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판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부에 관련된 뭐 일반 예전엔 잡종재산이라고 했었죠. 일반 재산에 관련된 부분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로 봤었고 입찰계약, 입찰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도 관련돼서도 이제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그거였죠. 관련돼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여기 3번 판례 그 우리 보면 이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 만약 이 내용을 쓰려면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줄은 안 쳐져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이 뭐예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사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분도 두 개는 빼뜨리면 안 돼요. 판례의 내용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부분을 써야 됩니다. 막설은 대충 써도 판례 내용은 잘 알아야죠. 방금 사법관계로 본 거 말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공법관계로 나온 거 있어요. 뭐 사법관계, 공법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뭐 출연해라는 아주 원시적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법관계로 온 판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체크를 해두세요. 국공유 재산의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는 거, 변상금 부과처분, 뭐 전명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전명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뭐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이제 공법관계로 봤습니다. 체크해 두세요. 공법과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여기다 페이지 적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다 같이 보십시오. 뭐 객관식은 입찰 보증금에 관련된 그 성격 아까 말했지만 사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고 했죠. 요거를 객관식으로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비교적 많이 나오는 객관식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이제 결론은 냈죠. 아까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 20점이지만 학설하고 판례 내용만 알고 있고 핵심어만 넣으면 아주 그냥 쉽게 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체크를 해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4년 3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사업 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 원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례가 뒤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문제는 길지만 그 이따가도 뭐 뒤에서 계속 한 두세 번 나오니까 어쨌든 사실관계는 한번 읽을게요. 갑은 2013년 3월 15일 전 영업주인 을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받았어요. 제가 좀 줄여가면서 읽을 테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돈의 마무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잔금 지급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3월 28일에 A 시장에게 성명, 주소자, 대표 등의 변경 등록을 한 뒤에 유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A 시장이 바뀐 거예요. A 시장이 2013년 5월 7일 관할 구역 내에 주유소의 휘발유의 시료를 다 채취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유정주유소와 인근 상원주유소에서 취급하는 휘발유에 경유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시장인 거예요. 취임할 때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는 주유소는 애 없이 등록을 취소해서 주유소를 믿고 이용하게 만들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갑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문제 읽다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나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뭘 절차 안 거치면 그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답안지 그걸 안 썼어. 그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없어도 그냥 만들어 쓰세요. 뭔지 아시겠죠? 줄 치고. 갑은 그 다음날 처분이 있음을 알겠다. 요것도 줄 쳐놓으세요. 뭔지 알게 됐다. 요것도 항상 문제 읽으면서 줄 치는 거예요. 갑은 당초 처분에 불복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짜도 체크를 하세요. 2013년 8월 23일. 뭐 날짜는 날짜대로 색깔을 달리해서 돼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건 규칙을 만드세요. 하지만 줄은 쳐야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10월 4일 당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의 사업정지를 심판위원회가 이제 바꿔준 거예요. 3개월로 변경하라는 변경명령 재결을 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뭘 했다고요? 변경명령 재결을 했다.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그날 갑에게 송달됐다. 그날 재결서 송달된 날짜도 체크. 왜 이거를 체크를 하냐면 날짜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주요하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하게 보고 있으세요. 안 나오면 땡이고. 근데 절차 하자는 무조건 나와요. 저거 거쳤다 그러면 그게 논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A 시장은 그때 이제 청문 절차를 실시한 후에 2013년 10월 25일 당초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는 다음 날 갑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그런데 이제 갑이죠. 갑이 하는 얘기는 억울하다니까 소송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야 항변 사유니까 줄쳐놨죠. 보세요. X종유소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뿐이고 상윤주유소도 나하고 마찬가지로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했는데 나만 많이 판 게 아니라 규모와 판매량도 비슷한 데다가 갑과 동일하게 일회 위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15일밖에 안 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일반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2013년 초중경에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면서 휘발유보다 값이 싼 경유를 사용하여 청소를 했는데 섞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청소를 하다가 섞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부주의해서 경유를 모두 제거하지 못해서 그러한 상태에서 휘발유를 집어넣다 보니까 휘발유가 청소용 경유에 조금 섞이게 된 것으로서 개업한 후에 나는 몰랐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래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도 없었다.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은 저기 떠올라야겠죠. 답을 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미. 이런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원칙을 안 하고 넘어가면 답은 안 쓴 거예요. 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문제에 거의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법 제13조 사항은 위반의 빙결 처분 기준은 이렇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중 개별 기준 요목은 가짜 석유 제품을 이렇게 행위를 하면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로 규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점점 가중되는 걸로 되어 있죠. 문제 볼게요. 이 사안에서 밑줄 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할 때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볼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먼저 보면 이제 조문이 주어지면 조문이 주어진 게 조문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나오면 이제 뭐 꼭 필요 있는 조문이 있고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체크해야 되는 조문이 시험에서 활용해야 되는 조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면 등록하고 등록 취소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왔었죠. 처분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두 부분에 관련된 조문의 내용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위에 지위 승계 이런 거는 뭐 양도 양수했으니까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핵심은 10조, 13조, 29조 이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볼게요. 쟁점의 정리.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변경된 당초 처분의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자조 사유가 있는 상원주유소와 비교할 때 갑에게만 무거운 처분을 한 점에 있어서 자기 구속을 원칙을 위반했는지, 또 아까 너무 실수로 고의도 없었는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비례 원칙을 위반했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련돼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이제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인지 기속행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관련된 구분에 관련된 부분 교과서에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찾을 수 있으면 뭐 10초 안에 찾을 수 있으면 페이지를 지금 접는 게 좋아요. 그걸 못 찾으면 이따가 집에 가서 찾아보는데 집에 가서 잘 안 찾으니까 제가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펼쳐보면 나중에 속도가 빨라져요. 어디 있는지 보니까. 그래서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재량행위 기속행위 찾으셨으면 페이지 적으시고 옆에다가 구별기준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재량행위 기속행위 관련된 부분, 기본적으로 성격 정의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재량행위 같은 부분은 행위의 여부라든지 내용에 관련된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리적 획정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속행위라는 거. 이제 문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실익이 뭔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부분 페이지를 적어두세요. 구별 기준이 구별 실익에 관련된 부분을 페이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대로 객관식이 나와요. 재판 통제의 범위. 기속행위는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거나,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관련돼 가지고 오버되면 그거는 그냥 잘못된 위법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재량 일탈 남용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재량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근데 재량권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재량권에 관련돼서 만약에 재량행위에 관련돼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볼 때 어디까지 사법심사가 가능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사법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일탈과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어느 재량권 행사가 타당한지까지를 결정하면 안 된다. 이 판례가 많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체크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을 법원이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량권 행사의 범위나 그 크기를. 그리고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 부분. 옛날에는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기속행위에는 지금은 붙일 수 없나요? 아니죠.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은 항상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 있다는 게 요즘 그 설명이죠. 학설의 교수님들 생각입니다. 이건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걸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기속행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뭐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권의 성립 부분에 있어서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뭔 성립을 하느냐라고 했었는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처럼 이제는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공권이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변경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입증 책임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뭐 교과서에 여러분들 이제 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뭐 요건재량서, 효과재량서 이런 거는 답안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냥 패스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구별 실익만 알아두면 됩니다. 어쨌든 구별 기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표시를 하셨으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보면 사업통상부 통상자원부령 별표가 법규성이 분정되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행정규칙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하고 밑에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를 아까 그 당사자가 불평을 한 부분에 관련돼서 위반이 됐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을 볼 때는 일반 원칙이 위반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밑에는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체크를 할게요. 여러분 참고서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의 여부 페이지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10초 안에 찾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찾으셨으면 여기서 본인이 불평을 하고 있죠. 주유소 다 비슷하고 같은 정유회사로부터 사가지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그럴 수가 있겠죠. 쟤는 왜 사업정지 15일에만 그치느냐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자기구속의 원칙은 사례에서 거의 많이 나옵니다. 사례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평등의 원칙 관련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 자기구속 원칙에 관련돼서 쟁점들 뭐 할 거 먼저 정리하고 뒤에 이제 사례 풀이할게요. 자기구속 원칙 관련돼서는 그 정의는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정의를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자기구속 원칙 자기한테 구속되는 원칙이다라고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면 핵심 워드는 동종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이게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뭐 장점 단점이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묶여버리는 거니까 행정행위의 경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일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설에 관련된 부분, 신해칙설, 뭐 신뢰보원칙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으로 파생된 행정법의 일반 원리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다만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판례가 찾고 있는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가 어디냐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체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례형 쓸 때 그거를 써야 될 필요도 있어요. 자기구속의 원칙. 왜냐하면 이런 데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헌법적인 그 가치에서 여기 위반이 돼가지고 행정법의 그 자기구속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판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뭘 근거로 한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원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두세요. 그 옆에 교과서에 적어두시고 사례형 여기에 자기 그 교과서 페이지 적어놓으시고 이제 재량 영역이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동일한 사항, 동종 사안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사안, 동종 사안이라는 거를 본 사례에서 포섭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동종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교수님이 자기구속 원칙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동종이라는 부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관행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행정 선례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고 행정 선례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거에 관련된 뭐 소주제로 나와 있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들었지만
관련돼서 미리 되풀이 시행되어야 되니까 먼저 한 번 한 놈을 한 적이 있어야지 그거에 구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이 선례 필요설이고요. 필요 없다. 야, 규칙이 있으면 언젠가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거는 굳이 한 번 안 일어나도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첫 방해도 상관없다. 이런 게 선례 불효설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아니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판례는 여기서 행정 관행설 되풀이 시행되는 행정 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요걸 요건으로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안의 포섭. 요건을 알아야지 위반 여부를 체크를 하죠.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자유구속의 원칙이 있더라도 한정으로 다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다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적용 요건에 포섭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기 구속의 원칙에 해당은 되지만 한계에 걸려가지고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럼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위법행위에 있어서는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위법에 있어서 평등은 없죠. 평등은 적법한 경우에만 평등을 주장할 수 있지. 위법한 사안에 있어서 내가 위법했는데 저놈도 위법했는데 왜 쟤한테는 똑같이 위법하게 처리를 안 해? 이런 주장은 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위법의 평등을 인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는 안 되고, 또 두 번째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정 변경이 이런 거를 케이스로 되겠죠. 아까 뭐라고요? 자유구속원칙의 핵심 뭐라고요? 동종사안, 동일한 사안. 그러면 사정 변경이 있다는 거는 동종사안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당사자가 자기 구속 원칙,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 구속의 원칙의 위반이나 뭐 평등이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행정법적 뭐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돼서 자유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구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정규칙과의 관련성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례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이 판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환규범이라는 여러분들 기본서의 전환규범 관련된 부분 많이 나오죠. 내용이 뭐냐면 원래 행정규칙은 안 따라도 위법이 아니에요. 따른다고 적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계속 방금 말한 대로 반복해서 되풀이 시행되면 행정 관행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행정청은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를 믿는 국민한테는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환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자기 구속 원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도 원래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이 자기 구속의 원칙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라는 뜻 때문에 행정규칙과 자기 구속의 원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크해 주세요. 이제 그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사례로 돌아가 보면 뭐 이제 쟁점의 정리, 자유구속의 원칙의 위반 여부 다 아까 했습니다. 효과도 표시해 두시고 복습할 때 반드시 본인 참고서에서 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하세요. 원칙과 의의의 근거 다 얘기했고요.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평등의 원칙, 신뢰의 보호 원칙, 이건 줄쳐놓고 기억을 하세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 원칙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적용 요건 방금 다 했던 부분입니다. 볼게요. 요건에도 관련된 부분이, 요건은 그러니까 다 외워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선례가 없어도 되는 건지에 관련된 부분, 선례 필요설, 선례 불효설 관련된 부분,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뭐 선치된 행정관행이라는 뭐 교과서적인 문헌을 반드시 알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은 그냥
뭐 어른이 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정도로만 풀어서 써도 다 그건 얘 알고 있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한 대로 좀 이렇게 제가 방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웃기게끔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뇌리 나무라고 자꾸 그런 거니까 그걸 최대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학설의 내용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판례의 입장은 아까 봤습니다. 선례 필요설의 입장, 되풀이 시행되는 경우에 행정 관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 필요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뭐 검토 이 부분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례 불효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였죠. 아까 선례 불효설의 내용이 그거였죠. 뭐 행정규칙이 있으면 뭐 어차피 반복될 거 뻔한데 뭐 굳이 뭐 한번 내가 쳤봐야도 상관없지 않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거잖아요.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다면서 그러면 재량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검토 이 부분은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사안포섭을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5일을 해왔다는 선례 또는 관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원칙은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쪽으로 답을 내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원인들, 우리들 국민들이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답을 내리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비례 원칙 위반 여부, 비례 원칙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비례 원칙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교과서 펴시고 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사실상 비례 원칙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으로 이거를 쓰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헌법하고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또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행정법 답안지에도 포섭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비례 원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문구 그대로 스캔해서 외우십시오.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 합리적인 비례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말이 되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뭐 다른 거는 뭐 안 써도 돼요. 그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뭐 법적 근거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37조 2항에서 노출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건 뭐 알고 있고요. 비례 원칙을 명문화한 법조항이 있어요? 있죠. 우리 행정대집행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비례 원칙을. 그러니까 요건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제일 중요한 건 내용 요건 관련된 부분 적필상이라고 하죠. 요거는 근데 이게 은근히 적필상으로만 기억을 하지 이게 정확히 뭔지를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으면 한번 읽으세요. 적필상이 뭔지. 적합성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적법해야 된다, 유용해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은 필최라고 외우세요. 필요성의 최소 침해예요.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상당성의 원칙은 관련돼서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최소 침해되는 사익 간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그럼 세 가지 단어별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 단계로 이렇게 서로 포섭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성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이 적합해야 되는데 그 적합한 수단이 최소 침해를 해야 되고 최소 침해를 하는 것 중에 관련해서 그 이익 형량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례 원칙 위반 여부, 비례 원칙에 의 적었을 거고, 방금 말한 내용 요건 적었을 거고,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 비례 원칙이 위반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서 보면 사안의 경우 8페이지 보면 가짜 위반료를 팔은 놈한테 관련돼서는 적합성은 수단은 맞겠죠.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 자체. 적합성의 원칙이 아까 뭐라고요?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 그걸 꼭 써주세요. 적합성 원칙이 충족되는데, 그런데 뭐가 위반이냐? 고의 위반 행위가 아니라 청소하다가 섞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미한 실수에 의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 침해나 필요성의 원칙이나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여기서는 아까 자기구속의 원칙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었지만 자기구속의 원칙도 위반이고 비례의 원칙도 위반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돼요. 굳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민원인이 불쌍한 존재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교수님들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화두예요. 근데 그걸 행정적 편을 들어주면 교수님이 기분이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사람들 도와주는 식으로 답을 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위반이 될지 안 될지 애매까리하면 위반이 되는 걸로 해서 민원인 도와주는 식으로 답을 내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3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시 등의 식품 표시 등의 법적 성질. 뭐 법적 성질 나오면 뭐의 법적 성질 그리고 이 법적 성질을 묻는 거 나오면 항상 그냥 행정규칙 형식 법규 명령 그러니까 법규 보충적 그 규칙을 묻는 건지 아니면 그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묻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 묻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편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법적 성질 물으면 특히 고시가 나오면 법령 보충적 규칙을 묻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일단 여기서 보면 정점의 정리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요 고에 관련된 표시 기준이 있어요. 그 조문 보세요. 조문 표시 기준 식품위생법 조문은 그냥 준 게 아니죠. 그리고 밑에도 표시 기준에 고시라고 나와 있어요. 참조 조문에 고시가 나오면 고시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고시면 동그라미 치고 고시를 쭉 봤더니 고시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 명령과 같이 기능하는 행정입법 이게 뭐냐에 관련된 견해가 대립이 된다. 뭐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 보충적 행정규칙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격을 묻는 겁니다. 그걸 보면 잠시만요. 먼저 고시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고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사례가 나왔을 때 고시가 먼저 나오면 고시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법적 성격에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시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딱 뭘 정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한테 알리는 통지행위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고시에 관련된 부분을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뭐 법규 명령이 될 수도 있고 행정규칙이 될 수도 있어요. 고시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처분적 조례 같은 경우 있죠.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일 때는 이거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 두시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러면 이 법률 보충적 규칙의 법적 성질이 뭔지 관련돼서 파악을 해야겠죠. 법령 보충적 규칙의 법적 성질이 뭐냐? 법령 보충적 규칙은 그 여러분들 법령 보충적 규칙 그 관련돼서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적어두세요. 찾아서 10초 안에 찾을 수 있으면 페이지 적어두시고. 법령 보충적 규칙은 사례에 자주 나옵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만큼 많이 나와요. 이거 법적 성질 따지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아니면 법령 보충적 규칙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학설에 관련돼서 지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학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학설이 중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막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을 테니까 근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법규명령설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행정규칙설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 구체화 행정규칙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무효설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국회 입법에 이제 예정되지 않았던 내용을 헌법에 규정돼도 안 했는데 이거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위헌무효다라는 뭐 설들이 있어요.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런 학설이 있고 판례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판례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칙 국세청 훈령에서 위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죠? 근데 판례 내용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는 쓸 때 위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상위법령과 결합하여가 2번. 그래서 3번이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 1번, 2번이에요.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관련된 판례들 여러분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198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양도소득세 부가처분 취소에 관련된 그 판례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자를 해두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다 같이 보세요. 그 내용 관련돼서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을 받았는데 이걸 취소에 관련된 이제 그 당사자가 취소를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돼서 부동산을 양도한 뒤에 양도행위가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을 매겼어요. 근데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뭘 규정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냐, 이게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당사자는 그렇게 했겠죠. 이거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규성도 없는데 왜 근거가 없는데 이걸 갖고 과세처분을 나한테 하고 그래? 라고 그 이유를 댔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이제 답변을 준 거예요. 그래, 행정규칙. 그래, 이거 행정규칙 맞는 것 같은데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위에 있는 당해법령들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 이게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고 있어라고 답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거에 따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거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하죠?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라고 그 표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판례가 몇 년 뒤에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재해처분 취소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방금 말한 그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서에. 그거는 뭐냐? 위임을 벗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죠. 보면 이게 쉽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면 그거예요. 보건사회부 장관이 당시에 이제 90년대니까 보건사회부 장관이 94년도에 노인복지사업 지침을 했어요. 노인사업 지침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당연히 법규 명령이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지침이
노인복지법의 13조의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건부 사회장관은 처음에 이제 정할 때 나이를 7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 노령자로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70세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노령수당 지침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이를 더 먹어야지 받을 수 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한계를 벗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의 하자가 있으면 이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효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데 그 상위법령과 보충적으로 결합해서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오면 학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봤고 판례 관련된 부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수권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 1, 2, 3으로 기억해 두시고 검토는 이제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학설에 따른 결론이니까 설문 해결 보면 어쨌든 이거는 그 관련된 이게 고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관련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게 보충적으로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성력을 갖는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령 보충 기준으로서 법규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한계를 해야죠. 아까 그 한계 1번, 2번, 3번은 항상 꼭 들어가야 됩니다. 판례 내용 체크해 두시고 4번 볼게요. (4번)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고시 동그라미 치시고 고시 나오면 그냥 문제 내려고 낸 거예요. 물론 이제 고시라는 부분들이 실내에서도 많지만 보면 갑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2층 14층 높이의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낡고 비좁아지게 되니까 고쳐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22.05m의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이 관련된 유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가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증축하려면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양시장이 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허용 기준에 4구역에 해당된다. 4구역에 해당된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왜 4구역이라고 했는데 4구역에 표시가 답이 나와 있네. 그 답을 찾아 쓰라고 4구역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표는 숫자가 나와 있는 표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표는 답안지 쓰라고 분명히 활용하라고 나온 겁니다. 원표에서 기준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거면 반드시 그걸 활용해서 답을 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표가 나왔다. 지표, 이렇게 가르는 거, 기준을 가르는 거, 그건 항상 답에다 써야 됩니다. 항상 그 표시를 해놓으세요. 봤는데 4구역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건물에 부지 인접해서 15층 아파트 12개동 650세대로 구성된 A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갑이 기존 건물을 새로 세우면 층고가 높아져가지고 관악살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통도 혼잡해져서 사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라라는 거죠. 표 나왔으니까 표 동그라미 치시고 먼저 안양시장이 이 사건 현상 변경 등을 한 허가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안양시에 대한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가 무슨 성격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 허가 처분이 이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연결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볼게요. 그럼 이게 이 사건 처분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조문 보면 조문에 나와 있죠. 허가사항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재보호법 74조 뭐 제35조 1항 2호 나와 있죠. 필요한 것만 또 딱딱 빼놓잖아요, 교수님들이. 경기도 문화보호조례 제31조 55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문화보존 지역 내에서의 현상 변경 등의 허가로서는 도지적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행위를 허용할 효과를 가지며 재량행위. 공익에 관련된 거는 뭐 전부 다 재량행위라고 했죠. 공익에 관련된 부분은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상 변경 허가 처분이 어떤 행정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이 뭔지에 관련된 파악을 해야 되지만, 먼저 이제 그 사전에 뭐 적어줘도 좋고 안 적어도 좋지만 행정행위가 적법한 적법 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언급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분들 뭐 다 봤지만 뭐 준해절형이라고 하죠.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뭐 법률 유보, 법률 우회 원칙,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러 부분들을 간단히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언뜻 보면 근데 굳이 이게 배점이 25점이니까 이제 요거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면 그런 기본적인 적법 요건을 갖고 좀 메꾸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상 변경 등의 허용 기준에 대한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러면 볼게요. 여기를. 이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법령 보충적 규칙에 해당된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고시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근거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학설들이 있죠. 아까 학설했던 거 아까 표시해두라고 했죠, 페이지. 그래서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뭐 이런 부분들 규범 구치와 행정규칙설 학설 그냥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내용 그래도 읽어보세요. 법령 보충적 그 행정규칙이 문제 많이 나오니까 또 성질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관련돼서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칙 아까 했었죠.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지침 이 두 개를 대표적인 판례로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법령 보충적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 판례 두 개가 변형돼 갖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관련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 상위 법령하고 연결해서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답을 도출하는 이 판례가 나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거는 효력이 없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효력이 없는 무효다라는 판례가 나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판례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경기도고시의 법적 성질이 아까 법률 보충적 그 행정규칙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거를 이 사안의 포섭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법령 보충적의 규칙에 행정규칙에 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절차나 방법은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수임행정기관이 요거를 규칙으로 내려보낸 경우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칙은 뭐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겁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겁니다. 정의 알아두시고 학설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아까 말한 대로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과 그 노인복지지침 그거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다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근데 판례는 법규 명령설입니다. 법규 명령설. 상위 법령과 결연해서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봤다. 판례 체크해 두시고. 판례 이제 요건들이 있죠. 그럼 이 사안에서 포섭을 해보면 아까 말한 기준은 상위 법령과의 그 결합해서 대의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상위 법령과의 결합했나? 그 상위 법령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사항이라는 거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사항과 결합해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고시에서 4구역을 아까 언급을 했었죠. 4구역의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높이가 17m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 관련돼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7m가 기준인데 22m에 달하는 현상 변경에 관련돼서도 거부 안 하고 이제 처분을 한 것 자체가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령 보충조 행정 규칙은 꼭 체크를 해두세요. 학설까지도. 그다음에 보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